캐머런 디아즈가 미는 MC 제곱이 뭔지 궁금합니다. 내가 설명해줘야지. 그래갖고 이 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머라이어 캐리도 이 이는 MC 스퀘어라는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래요? 오, 방정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출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능력 있는 악덕 회계사예요. 파리를 민폐무기로 만들어가지고 볼테르 선생님의 연인으로. 바람을 많이 피던 그러니까 이 저자도 패러다이에 꽂힌 거죠.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질량도 곧 에너지의 한 형태다.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구나. 방정식도 금목 자극이구나. 극우 정당의 득세, 잇따른 전쟁, 기후 위기. 세상이 끝나가는 것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독재자가 하는 거짓말의 희생양이 되는 것일까요? 뉴욕타임스의 전설적 비평가이자 플리처상 수상작가인 미치코 가쿠타니는 지금은 분명히 위기의 시대이지만 새 패러다임의 도래를 이끄는 분수령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존립은 물론 경제성장이라는 자본주의 신화마저 깨져버린 지금의 시대에 휩쓸려 할 수는 없습니다. 탄탄한 인문학적 사유로 세상을 바꿀 대담한 기획을 꿈꾸는 플리처상 수상작가의 시대도법, 거대한 물결에서 위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시킬 전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책손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진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알릴레오 북스에는 첫걸음을 해주신 분이시고 두 번째 오셨죠? 예, 전에 팩트플리스 책을 갖고 함께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센터에는 처음 와주셨고 네. 오랜만에 뵈서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통계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고요. 지질학 그리고 우주지질학을 전공했습니다. 이야,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분 네. 다. 일단은 통계랑 물리학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며 지금 소개를 보니까 복잡계 학회에 소속돼 있으시다는데 맞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이 분야가 뭔지 세 줄 요약 가능하실까요? 그 폰트 사이즈와 마침표의 숫자를 알려주시면 농담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복잡계는 어떤 거냐면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때 전체가 보여주는 어떤 거시적인 현상 중에 어떤 것들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현상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별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다 살아 있잖아요. 근데 저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원자잖아요. 근데 원자 하나에선 생명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원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제 몸이 되면 저는 거시적으로는 생명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분의 단순한 총합이 전체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금방 빠져나가겠지만 순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은지님은 지구님이라고 네, 이 활동명이. 이은지, 커뮤니케이터께서는 활동명이 지구님, 지구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주 지질학을 전공하신대요. 네. 지질학도 어려운데 우주 네. 지질학은 네. 뭐 하는 학문인지 세 줄로 역시 요약 부탁드립니다. 지질학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열쇠고 과거는 미래의 열쇠다. 그래서 지구의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고 그 과거에서 얻은 정보랑 교훈을 미래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있는데 얘는 오늘날 석회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해양 생물들의 사체가 쌓여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태백에 가면 태백의 해발고도 900m거든요. 근데 그게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백은 굉장히 높은 산이지만 네. 과거에는 얕고 따뜻한 바다였을 것이다. 오.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고. 그러면 땅이 이렇게 네. 융기에서 뭐 올라갔겠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지질학. 용기라는 어려운 단어를 오늘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 최고. 우주 지질학은 이런 지질학적인 접근을 우주에 있는 다른 천체에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성에 만약 석회암이 있다면 화성에도 바다가 있었을 거고 생물이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네, 접근하는 학문이 우주 지질학.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게 쓸데없는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그 화성에 바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라고 저 같은 문과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차마 말씀은 못 드리고 재밌는 일을 하신다. 자, 그 누구보다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할 두 분과 함께 읽을 오늘의 책을 소개할 순서인데요. 바로 데이비드 보더니스의 이는 MC 제곱입니다. 일단 서문부터 굉장히 재밌게 시작을 해요. 뭐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캐머런 디아즈가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에 궁금하신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는 MC 제곱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두가 빵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MC 제곱은 저희 뭐 물리학 시간에 뭐 너무 많이 들어봤고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2는 MC 제곱. 근데 이게 공식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식이 아닌데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 이는 MC 제곱을 아인슈타인이 처음 발표한 게 1905년에 네 번째 논문인데요. 그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은 각각 뭐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에 대한 거였고 세 번째 논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이는 MC 제곱 이 논문은 그 네 번째 논문이에요. 굉장히 3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논문인데 3페이지밖에 안 된다고요? 이는 MC 제곱. 그런데 그 논문을 보면 자기가 쓴 그해 세 번째 논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걸 유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MC 제곱이라는 결과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물리학자들은 이는 MC 제곱이 어떻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는 MC 제곱이 유도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 물리학자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된 내용은 이는 MC 제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은 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는 MC 제곱이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질량도 곧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만 생각하셔도 거의 많은 걸 이해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가 에너지고 M이 질량이고 C제곱이 C가 이제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라서 질량이라는 거에 빛의 속도를 곱하면 뭐 에너지가 된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백투더퓨처 영화에 보면 2편인가 3편인가에 그 박사가 사라졌는데 멋진 기차를 타고 나타나서 그 쓰레기를 막 집어넣고 막 가잖아. 그 이제 물질, 질량이 있는 물질을 집어넣고 그게 에너지로 전환돼서 기차가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그게 이 방정식에서 얻어낸 아이디어 아닐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영화도 저도 그 장면 기억하는데요. 네. 그 장면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는 MC 제곱이 맞습니다. 예, 물질과 질량을, 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저는 문과 그렇게 대충 이해하는데 맞아요? 저도 대충 그렇게 이해를 오늘 한번 꼼꼼하게
꼼꼼하게 짚어보죠.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제목 자체는 이는 MC 제곱인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의 일생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지구님, 네. 이 방정식이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 되는데 뭐 피타고라스 방정식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는 MC 제곱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가요? 전 사실 FNMA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FNMA 하나로 시험 문제를 맞았던 기억이 너무 행복해서 뉴턴, 좋아하는데 뉴턴 네. 역학에 관한 거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읽고 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판단할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궁금하면 챗 GPT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죠. 뭐라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판단해야 되며 너가 그렇게 따졌을 때 제일 유명한 게 뭐냐 했더니 4가지를 기준을 말해줬어요. 야, 똑똑해요, 네. 역시. 하나가 논문 인용수였고 아, 2번째가 인터넷 검색수, 3번째가 교육 자료에 얼마나 등장하는가. 그다음에 4번째가 전 재밌었는데 문화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소비하는가.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걔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이는 MC 스퀘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얘가 더 네. 그 기준으로.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08년에 머라이어 캐리도 이 이는 MC 스퀘어라는 앨범을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미디어에서 이게 훨씬 많이 나오는 방정식인 것 같긴 해요. 야, 그러면 저도 변론에 한번 써봐야겠네요. 변론 요지서에 이는 MC 제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 얘기해갖고는 지적인 면모를 돋보이게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E는 MC 제곱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뭘 좀 아는 사람으로 인지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 책 쓸 때도 이 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그러셨나요? 예, 이제 제가 문과 남자 과학 공부 쓸 때 특히 물리학 편을 쓰다 보면 아인슈타인 선생님을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죠. 그 서점에서. 그때 이 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차례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구입을 했죠. 이제 읽어봤더니 이 데이빗 버드니스라는 이 저자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통합형 저술가예요. 지식사회학, 역사학, 뭐 정치학 이런 데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또 과학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카메론 디아즈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설명해 줘야지. 그래갖고 이 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식도 이 방정식의 탄생 과정, 그 탄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얘가 나오고 나서 이걸 써먹은 사례들 이런 걸로 해서 한 인간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놔서 되게 재밌었고요. 제 수준에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알게 됐어요. 예전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카톡을 읽는 것보다는 이런 책을 읽는 게 우리 모두의 이 인생과 이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런 자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강력 주장해서 이 책을 다루게 됐어요. 네. 이만하면 홍보 포인트는 충분히 짚었죠. 예, 훌륭한 총평이신 것 같습니다. 유 작가님께서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추천하셨어요. 강추! 완전히. 예. 그러면은 과학 탐구하시는 두 분도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읽으면서 이 방정식이 어쩔 때는 되게 빌런 같은 역할을 하다가 또 어쩔 때는 되게 순수한 방정식처럼 보이다가 예를 들면 우주 얘기 나올 때는 되게 순수하다가 또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하는 그 사진을 볼 때 광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복을 맞을 수 있었던 그 나비 효과의 근원이 이 방정식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시대에 누가 이 방정식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방정식도 금묵자흑이구나. 누구랑 어울리는 예상 못한 결말이네요. 네. 방정식 너 좋은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유시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책은 방정식의 전기라는 게 좀 굉장히 맞아요. 독특한 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방정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 이전에 일종의 그
탄생에 도움을 준 그런 요소들은 어떤 건지, 이 방정식이 만들어진 다음엔 어떤 유년 시절과 성년 시절을 보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리오 북스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의 일생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자, 책의 컨셉에 맞게 저희가 이 방정식의 출생 증명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출생 증명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이는 MC제곱. 1905년 6월에서 9월 사이 어느 날 26살에 스위스 특허청 직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서 탄생. 수많은 과학자들의 피땀 눈물로 잉태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최고의 셀럽 방정식으로 자라남.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든 출생증명서에서 요 주목할 부분이 수많은 이런 천재 과학자들의 피땀 눈물을 거쳤다라는 거거든요. 출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추적을 해볼 건데 뭐냐면 E가 어떻게 태어났고 M은 어떻게 누가 발견했고 C는 어떻게 발견해서 이 등가라는 이퀄은 어떻게 발견했고 왜 제곱이냐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조상님들을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가장 오래된 조상님이 등호 이퀄이죠, 네. 작가님. 예, 그게 저도 몰랐는데 사실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뭐뭐는 같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를 쓰다가 기호라는 것을 이제 쓰기 시작해서 로버트 레코드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셰익스피어 시대에 들어서 등호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표기법의 등장 같은 게 저는 일종의 개념적인 도구, 그런 발명에 가까워서 이런 도구가 발견됨으로써 그 이후에 그 어떤 우리가 사고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등호도 그렇고 예를 들어 그 우리나라의 오래된 한문 그런 문서 같은 거 보면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띄어쓰기라는 게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그게 발명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그런 도구처럼 이 등호도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 이 책에도 옛날에는 성서가 대문자 영어로 다 붙어서 써져 있어서 해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문 같았는데 소문자를 섞어 쓰게 되고 점점 기호를 찍고 이런 과정을 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등호 가운데 있는 는을 살펴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MC 제곱이 있는데 이제 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로 패러데이를 꼽거든요. 이 사람 19세기 과학자인데요. 이하고 관련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 패러데이가 그 전자기학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뭐 사실 뭐 그렇게 익숙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 그 밑에 있는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해요. 그 자기와 전기가 서로 그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그 교환의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정자기 현상에서는 우리 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빛의 속도 C가 등장해서 아마 이 저자가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면서 패러데이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에너지 보존을 누가 처음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면 패러데이는 아니고 사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 전 사람이 찾은 건 전기가 있으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패러데이는 거꾸로 생각한 거죠. 자기장이 있어도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가 달라도 서로 연관이 네.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말이죠. 보면 에너지라는 총량이 있고 그 양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무언가 그걸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에 관여된 과학자가 많은데 이 저자는 패러데이한테 꽂힌 거죠. 꽂힌 거예요. 물론 누구의 공이 더 큰지를 가르기는 좀 어려운데 이분이 패러데이에 꽂힌 이유가 있어. 이건 문과들이 꽂히는 흔히 겪는 일인데 맞아. 패러데이의 인생이 굉장히 맞아. 좀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원래 이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고 책을 만드는 재채공이었는데 노동자. 네, 그랬다면서요. 근데 이게 데이비 경이라는 유명한 그 당시 그런 과학자 제자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패러데이가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13살에 그 서점이랑 문구점을 같이 하는 조지 리보라는 사람의 그 서점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 배달 같은 걸 하다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리보가 패러데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승진을 해가지고 제본 일을 하게 되는데 어. 제본 일을 하게 된다는 거는 활자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데이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그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심부름 나갔다가 어떤 한 은세공사가 단돈 1실링에 자기가 이렇게 강연을 해준다 이런 거 광고판을 보고 거기를 또 되게 열심히 가요. 그럼 거기서 가서 또 노트한 거를 그러니까 필기한 거를 또 이렇게 노트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 조지 리보가 패러데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 네. 맞아. 그래서 이 노트를 한 단골 손님한테 보여줘요. 얘 좀 봐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어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단골 손님도 되게 거기에 감명을 받았던지 강연회 티켓을 하나 선물로 줘요. 그게 데이비 강연이지. 그게 데이비 강연이에요. 야. 그래서 패러데이가 그 강연에 가서 데이비의 강연을 듣고 또 열심히 필기를 해요. 이 패러데이는 이제 데이비의 조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필기한 거 보내서 조수로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데이비가 거절을 했어요. 데이비가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나서 이게 운명인지 실험을 하다 다쳐요. 눈을 다치고 또 데이비의 원래 조수가 있는데 그 조수가 강연장에서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또 잘려요. 그러니까 데이비 입장에서 갑자기 또 조수가 필요해진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제 패러데이를 이제 고용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둘이 그래도 사이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패러데이가 너무 청출어람을 해버립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못 참는 분들이 있죠. 네, 데이비가 연구도 잘하고 강연도 잘하는 과학자였는데 패러데이가 연구도 잘하지만 강연도 잘 해버려요. 야, 이게 그냥 책 만드는 애 데려와서 그냥 쏠려고 네. 했는데. 그냥 조수로 쓰려고 한 거예요. 네. 데이비가 잘못된 거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야. 내가 초야에 굴러다니던 흙덩이를 주워다가 그 진주임을 알아보고 내가 진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걸. 그걸 그지. 그래서 이게 되게 뭐랄까 치졸한 게 데이비의 치졸한 게 나중에 패러데이의 그 약간 팬 추종자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돼가지고 왕립학회 회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요. 와. 그래서 그거를 받을지 말지 투표를 하는데 반대표가 딱 하나 나와요. 설마 그 데이비예요. 데이비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건가요? 그래서 데이비가 되게 좀 곤란해지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대목 읽으면서 약간 다른 데 좀 꽂혔는데 이 데이비 강연 티켓을 이제 구했는데 얻었는데 이 강연이 로열 인스티튜션이라는 이 조직에서 하는 이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강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제본하던 노동자가 강연을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영국이잖아요, 그죠? 영국 사회가 우리가 뭐 제국주의 완전 엄청 해서 남은 나라 침략하고 막 착취하고 이랬던 나라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구나, 이 사회가. 지금도 런던에 가면 로열 또는 내셔널이 붙은 미술관, 박물관은 다 입장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화적 전통이 런던이나 이런 영국의 대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었나 보다. 그게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한 17세기, 18세기에 막 과학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되게 과학이 그렇게 되면서 뭔가 명확해지고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되긴 했는데 하나 단점이 대중과 과학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래서 이런 강연 행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이클 패러데이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학자 중 하나인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되게 유명해요. 네. 그래서 그 마이클 패러데이가 크리스마스 때 강연 연거를 시작으로 그게 1826년인데 지금도 해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영국은. 그래요? 네, 강연을. TV로도 강연하고. 네. 아무튼 본인이 아는 것을 많이 나누고 싶어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의 되게 유명한 강연이 촛불 속의 과학이라는 강연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게 막 그 과학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듯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게 촛불만 얘기하고 끝났으면 회자가 안 됐을 텐데 오늘날까지도 얘기가 되는 게 그런 메시지, 과학으로 뭔가 이 세상을 좀 밝게 만들고 이걸 나누고 그러려는 패러데이의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패러데이에 꽂힌 거죠.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E를 했고요. 이번에는 등호의 오른쪽으로 와서 M으로 가볼게요. M이 이게 뭐의 그 첫 글자인 겁니까? 질량이라고 보통 질량. 번역이 돼 있던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부피인 거예요? 아니면 무게인 거예요?
부피도 아니고 메스. 무게도 아닌데 무게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게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상대적인 거라는 네, 거죠. 네. 아, 제가 소리를 뭐 이렇게 10데시벨로 얘기를 해도 저 멀리서 들으면 작게 들리잖아요. 네, 무게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데 제가 10데시벨로 얘기한다는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질량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무게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 근데 비슷해요. 네. 순간적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잊어버리겠지만. 네, 좀 있으면 이제 또 2차 위기가 올 겁니다. 예. 그 무게와 질량을 예. 조금 부가 설명하면 네네. 그 엘리베이터를 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끊으세요.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와 내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때 붕 뜨는 느낌이 네, 엘리베이터 들잖아요. 그에 있는 내 발 밑에 체중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발이 체중계를 누르지 않잖아요. 같이 떨어지니까. 예. 그럼 그때는 무게는 0이거든요. 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게는 체중계에서 잰 내 몸무게 같은 거고요. 질량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그 물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재든 안 재든 존재하는. 재든 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달에 가든 무게 뭐 일종의? 지구에 있든 질량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에 가면은 무게는 변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해를 못했던 걸 이해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듣고 있어요. 무게가 이렇게 지금까지 작아져요. 무게하고 질량의 차이를 몰랐어요? 예. 와. 예, 2차 위기가 생각보다 금방 왔죠? 이 편에서 M에 대해서는 이 18세기의 라부아지에에 대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 이름을 예. 다 봤어요. 예, 라부아지. 이 사진도 그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라부아제의 노력으로 질량 보정 법칙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 건 뭐예요? 일단 라부아지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밀폐된 장비 안에 금속을 넣어요. 뭐 열을 가하든가 여러 행위를 해서 이 금속을 좀 빠르게 녹슬게 만들어요. 그러면 금속이 녹슬면 가벼워지느냐 아니면 그대로냐 질량이 아니면 무거워지느냐. 아,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네. 책에서도 물어보고 있던데 맞아요. 쇠를 갖다가 녹슬게 하면 네. 근데 보통은 녹을 부식이 되면 양이 좀 줄어들어 보여서 가벼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그렇죠. 제가 주변에 그 과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네. 다 가벼워질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자기가 들어봤는데 가벼워진 것 같아. 뭐 이런. 녹슨 애들은 이 좀 왜냐면 녹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쵸. 이렇게 가벼워지고 뭐 쥐파 먹듯이 이렇게 조그매지지 않아요? 근데 라부아지의 실험 결과는 오히려 그 녹슨 금속은 녹슬기 전보다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밀폐된 장비 안에 넣은 거잖아요. 대신에 공기가 좀 더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에 있던 산소가 공기에서 금속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네. 네,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 실험을 해서 알 수 있는 이 과학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녹이 안 쓴 철과 공기를 넣은 다음에 밀폐한 다음에 가만히 둬서 얘가 녹이 슬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이 녹이 슬 철을 보면은 질량은 늘었고 공기는 질량이 줄어서 전체 용기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산소가 철에 붙었다 네. 공기에 있었다 할 뿐이고 네. 전체 질량은 변하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산화가 뭔지 모를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이제 녹이 슬면 가벼워지나 무거워지나 호기심 때문에 그 250여 년 전에 이걸 잰 거예요? 라부아지에가? 화학자들 중에 가장 정량적인 실험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전에는 화학이라고 하면 질적인 변화만을 관심 있게 보다가 연금술 같이. 예. 근데 라부아지에가 그걸 이제 정량화하는 걸 처음 시도한 사람이라서 아마 근대 화학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회계사, 직업이 회계사. 아, 그렇죠. 그거랑 좀 관련. 그래서 책에도 나오는 게 라부아지에가 쉬는 시간마다 과학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쉬는 날. 해피데이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회계사 하다가 그 공휴일이나 퇴근 후에 되면 되게 행복해져요. 맞아. 일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 일 많이 하면 틈날 때 이렇게 눕고 싶을 텐데 과학을 할 정도니까 궁금한 게 아무래도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라부아지에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영혼을 가진 회계사였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한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도 이제 좀 결혼만 잘하고 시대를 잘못 읽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지, 이제 결혼을 잘한 거는 이제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렇게 처세술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맞아요, 누구하고도 원수지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 그죠? 적을 두지 말아야겠다. 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아니 모나지도 않았지만 이상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 엄청 독재자가 되는 마라라는 이 인간을 기분 나쁘게 한 것 때문에 살 수도 있었는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8살 때 자기의 그 상사의 13살짜리 상사이자 딸이 친구의 딸. 예, 잘못된 어떤 늙은 이한테 약간 결혼하게 되는 걸 보고 구해주려고 그 13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과학을 더 좋아하고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매니저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일을 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시간만 나면 둘이서 쇠를 갖다가 녹슬게 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법칙도 발견하고 점점 유명해지고 한데 이 사람의 비극은 굉장히 특이한 회계사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정에서 뭐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악덕 회계사야. 징세 청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라부아지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 사람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사용하는 아이디어로 쓰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밀폐용기에 금속을 넣었듯이 이 파리를 이렇게 밀폐한 거잖아요. 성벽으로. 성벽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 시스템이 이제 드나드는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이거를 세금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그런 내용인지 방금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듯이 사람이 오가는 걸 통제를 하면 세금의 통행료를 이 점점 맞아요. 정확하게만 재면 정확하게 통행료를 다 걷어서 이 세금을 보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계산해서 남는 돈이 다 라부아지의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패했다고 표현을 그 징세청부업이죠, 하고. 일종의.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징세청부업을 하면서 왕실의 배도 불려주고 거기서 본인이 좀 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히 그 성벽을 엄청 미워했다고. 네, 제일 먼저 때려부셨다고. 성벽이 처음에 있었지만 파리에 오갈 때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밤에 좀 돈 없는 사람은 몰래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철통같이 만들어서 통행세가 많이 오른 것처럼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혁명이 났을 때 몇 번의 이 살 기회가 있었지만 아까처럼 처세술을 잘못해서 이제 죽게 되는.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막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노력을 해도 그 전에 그 뭐랄까요 이 사람의 그 업보가 너무나 큰 나머지 좀 먹히지 않았던 그러니까 것 화학 연구만 했으면 되는데 네. 그죠? 그거를 괜히 회계사를 해요. 파리를 밀폐용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아까 그 실험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딱 얻은 거. 근데 김범준 선생님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형태를 바꿀 뿐이지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원자로 보면 진짜 맞는 말인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인데 이거를 이제 찾은 건데 질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도 여러 과학자들이 관련이 돼 있겠지만 라부아지에를 꼽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없습니다. 화학 반응 전후에 네.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발견이고요. 네. 그거는 당연히 라부아지의 업적이 많습니다. 페르데이는 저자의 선호가 작용을 했다. 예, 제 그러나 이 질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해서는 라부아지의 공헌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하고 M의 개념을 저희가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연결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같아진다는 건지 그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설명하는 게 상당히 쉽진 않은데요. 아, 3차 위기가 오겠네요. 네. 그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라고 있는 MC 제곱을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네. 질량도 에너지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질량에 무엇인가가 가해지면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그런데 되는 건가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질량이 E는 MC 제곱이라고 할 때 그 M은 사실은 물질이 정지해 있을 때의 질량이 아니고요. 움직일 때. 그러면 질량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라는 건 사실 그거는 그냥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이 수식을 이해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 예. 물질이고 질량으로 다르게 전환된 거고. 전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보존의 에너지가 더 법칙인데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그중에 일부가 부분집합으로 질량을 가진 예. 물질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물질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고
물질의 질량이 증가하려면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는 거고 그 두 개를 합친 이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근데 이걸 물리학은 말하는 그래서 질량도 에너지 한 형태니까 아.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우주 전체의 질량은 보존된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큰 개념이고요. 에너지의 형태 중에 하나가 질량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M하고 E하고가 같아진다. 등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에너지하고 질량이 왔다 갔다 형태를 바꾼다라는 요 점에서 필요한 게 있죠. E는 MC의 제곱, 즉 C라는 애를 곱해야 되는데요. 자, 이 C가 빛의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뭐 이 라틴어 중에서 첫 글자를 따왔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셀러리터스? 네, 이렇게 셀레리타스. 빠르다라는 뜻.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애초에 제가 이 책 전체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 질량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알겠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것도 알겠는데 갑자기 빛의 속도를 재가지고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과학의 역사에서 빛의 속도를 재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있었는데요. 초기의 결론은 빛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다라는 결론을 먼저 얻었어요. 이렇게 눈에 빛이 눈 깜빡할 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깜빡하는 건 별로야. 아니 갈릴레오 선생님이 조수를 산 넘어 그 다음 봉우리에 보내고 나가 이쪽 봉우리에 서서 맞아요.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돼 그거 이게 초속 이게 30만 킬로미터인데 옛날에 갈릴레오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요게 이 빛의 속도를 측정한다는 생각을 지닌 최초의 인물이 갈릴레오다라고 맞아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갈릴레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골짜기 양쪽에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서 있어요. 근데 요 등불을 가렸다가 이렇게 그렇죠. 착 열면은 여기서 그게 얼마 만에 보이는지를 재면은 빛이 날아오는 속도를 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시계가 정밀하지가 않으니까 맥박으로 잰 거예요. 이렇게 두근 두근 하는 동안 그러면 세 두근 동안에 오면 이게 빛의 속도다. 이렇게 해서 숨을 일정하게 고르게 내쉬면서 이렇게 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로는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빛이 너무 빠르니까 사람의 어떤 반사신경 같은 걸 생각하면 그 등불을 뭐 닫고 열 때까지 걸리는 사람의 근육의 운동 같은 걸 생각하면 이 방법으로 재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갈릴레오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거리가 다른 산으로 조수를 더 보내는 거예요. 아 조수 고생 많네요. 팔을 움직임에 의해서 걸리는 시간은 산까지의 거리랑 상관없이 일정하고 그럼 두 실험의 차이는 거리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만들어내지는 시간 차이는 달라지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실험 두 개를 비교하면 솔직한 제 생각은 실험 설계는 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측정 도구가 없어. 얘기죠. 빛이 너무 빨랐던 게 문제예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빛이 잘못한 거지. 그거는 너무 빨라요. 충분히 네. 멀어지면 충분히 멀어지고 그걸 잴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빛의 속도를 잰 사람이 이 책에도 나오는 레머라는 레머. 과학자. 근데 이 레머가 빛의 속도를 잰 방법이 한 번 이호가 여기서 보이고 그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때 지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져야 돼. 그 사이에. 그거를 갖고 측정을 해요. 이호가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돌면서 목성 뒤에 갔을 때는 안 보이다가 앞에 왔을 때는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지구하고 목성하고 이호하고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이호가 얼마 만에 한 맞아요. 번씩 보이는 차이를 보이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호가 쏜 빛이 지구에 얼마 만에 오느냐. 그렇죠. 예. 거리가 일정하면 가깝든 멀든 주기는 상관이 똑같아요. 없는데, 예. 내가 다가오고 있느냐, 예, 멀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격차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맞아요. 거의 정확하게 이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30만 킬로미터인데 레머가 측정한 거 20만 킬로미터. 20만. 그래도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릴레오 아이디어에서 그렇지. 발전한 비슷한 거네요. 거죠. 예, 예. 엄청 먼 이제 별끼리 비교를 하니까 이호가 쏘니까 등불처럼 이렇게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제일 수 있다는 지구와 같은 지구에서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어중간한 거리로는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면 우주적 스케일로 가야 되는 거죠. 갈릴레오 선생님이 너무 소심하셨던 거예요. 망원경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죠? 그 망원경이 나온 것도 갈릴레오 선생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후에 나온 거니까 우주적 스케일의 연구를 하는 건 진짜 어려웠겠지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카시니와의 대결이 있어서 레머의 그 주장이 더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누구의 예측이 더 맞냐? 네.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관한 이론이 다르면
그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며칠 네. 몇 시 몇 분 몇 몇 시 몇 초에 이호가 관측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 서로 간의 예측치가 달랐던 거죠. 네. 근데 카시니가 되게 뭐랄까 이 목성 관측의 권위자였어요. 권위자. 예. 그래서 그 토성 탐사선 보낼 때도 카시니 이름을 붙인 우주 그 탐사선도 있거든요. 카시니가 되게 그 목성에 배꼽 같은 부분이 있어요. 대적점이라고. 그것도 카시니가 관측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권위가 높았던 사람인데 레머가 카시니랑 반대되는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카시니는 5시 27분인가 그때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레머는 빛의 속도가 있으니까 빛이 우리 여기까지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37분에 관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관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본 거죠. 근데 결론은 레머가 맞았는데 37분에 카시니가 비열하게도 자기가 37분을 주장했고 레머가 25분인가 7분을 주장했다고 해버려요. 어머. 근데 카시니 추종자들도 다 카시니 편을 이렇게 어이구. 드는 거예요. 어. 이런 대결이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권위가 조금 적었던 젊은 레머의 요게 더 이렇게 성과를 바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군요. 예나 지금이나 꼰대들 권력 가진 꼰대들이 문제야. 근데 이 곱해야되는 게 그래서 빛의 속도인 c를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질량하고 왔다 갔다 할 때 c를 곱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아니 왜 이해 안 제곱- 되지. 왜 왜 하필이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때 맞아, 맞아. 빛의 속도 의 제곱을 곱한 비율로 전환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물이 떨어지는 속도도 있고 어. 뭐 여러 속도의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 빛의 속도라고 이렇게 놓고서 실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는 움직이는 어떤 관찰자가 보더라도 우주에서 유일한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속도거든요. 근데 뭐 물 떨어지는 속도는 누가 봐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특히 특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와, 이해하신 것 같아요.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빛의 속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관측자에게든 동일하게 빛의 속도는 예. 적용이 되어야만 맞아요. 모순 없이 예. 물리 세계의 예.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맞아요. 빛의 속도를 고정한다는 예. 거죠. 그것보다 빛의 속도보다 뭐가 더 빨라도 안 되거든요. 항상 그게 상한이 돼야 돼요. 빨라도 모순이 생기니까 예. 뭔가가. 근데 그게 맞다는 거를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달려가는 사람의 속도하고 그 사람이 보낸 빛의 속도를 더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냥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낸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측정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뒤집히게 돼서 모순이 생긴다. 따라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이 빛을 쏘든 정지해 있는 사람이 빛을 쏘든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은 빛의 속도를 똑같이 재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같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법칙은 다 똑같아야 된다. 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이고요. 그걸 갖고 계산을 열심히 하면 뭐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려지고 거리는 줄어들고 질량은 늘어나고 하는 게 이 다 두 거기서 나온다는 가정으로부터 거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예. 속도에 접근하게 되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하고 예. 속도는 느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타임머신 이런 거 예. 얘기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다른 천체에 갔다 오면 시계가 예. 달라가지고 네. 명확한 뭐, 사실. 인터스텔라 보는 거 인터스텔라 보면, 보면 예, 딸이 뭐 늙어가고 늙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런 예. 거죠. 소름.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이 논리적 연관을 통해서 전부터 어떤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서 빛의 속도를 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수학적인 과정으로 유도가 되는 건데, 근데 왜 하필 속도의 제곱을 곱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 운동 에너지, 이 책에도 나온 운동 에너지가 사실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곱하잖아요. 그렇죠.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하필 제곱을 곱하는 걸까? 그건 뉴턴 역학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냥 F는 MA라는 식은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그걸 그 위치 X로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걸 시간으로 적분하면 운동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수학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샤틀레라는 인물이 여기서 이 제곱을 발견한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담 샤틀레. 네, 그러니까 이 인물도 굉장히 재밌는 인물인데 말랑말랑한 진흙에다가 추를 떨어뜨리면 이
이 추의 무게를 2배로 할 경우에는 2배만큼만 깊이 박혀야 되는데 4배만큼 깊이 박히더라. 여기서 발견했다면서요. 네. 그럼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샤틀레는 이 책에 볼테르 선생님의 연인으로 근데 샤틀레가 바람을 많이 피던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따로 있는데 네. 네. 이 사람이 책에서는 2번째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테르는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MV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제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샤틀레는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조금 종교적인 관점도 들어가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왜 술에 부딪히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MV 제곱이 아니라면 얘네가 부딪힌 그 에너지가 사라져야 되는데 제곱이 아니면 이 에너지를 계속 누군가 주입을 해줘야만 이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신이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를 주입해야 되는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샤틀레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아니야, 제곱이야. 그래서 얘네가 충돌하면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 바퀴가 뜨거워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가 이 에너지를 주입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말씀하신 그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 제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일반론적으로. 그냥 곱셈이 아니고 뭔가 제곱을 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턴 역학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속도가 엄청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이 샤틀레라는 여인이, 샤틀레는 이제 맨날 전쟁터에 나오고 없는 남편 성이에요. 그죠? 법적인 남편. 네.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은 애인하고 노는 것이 남편도 알면서도 다 묵인을 했고, 그 여러 애인 중에 하나가 한 시기에 꽤 긴 시간 동안 나중에 볼테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했던 어떤 흑수저 출신의 어떤 남자, 아주 지적인 인문학 천재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마담 샤틀레는 저는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여인들이 가끔 있거든. 예컨대 히파티아 고대 알렉산드리아 뭐 거기 히파티아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똑똑한 여자를 마녀 취급하던 시대에 나온 진짜 위대한 과학 천재들이 있어요. 마담 샤틀레도 제가 놀랬던 게 이 여인은 처녀 때부터 남자들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 여인은 과학에 대한 재능과 그런 관심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여인인데 남자들이 맨날 살롱이나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없어. 그리고 매우 지적인 남자한테 끌리는 스타일이에요. 이 본인은 과학 재능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볼테르처럼 인문학 분야에서 엄청나게 통찰력이 있는 이 남자한테 끌린 거지.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시라이에 있는 성 부잣집이니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과학 실험실을 꾸며놓고 과학의 역사에서 종종 이런 여인들이 등장해요. 이거 흥미로웠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 이는 MC제곱이라는 방정식, 이 아이를 탄생시킨 여러 과학자들과의 이야기, 또 이의 의미 탄생기, 뭐 초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대기 중에서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는 MC제곱이라는 방정식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의미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구별할 수 없다.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사는 거하고 뭐? 그래서 뭐- 에너지와 질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 맞아, 있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김 여사의 카톡 내용이 더 원본이 궁금하다고요. 아니, 도대체 뭐라 했길래 공개를 안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거 의미와 아울러서 저는 이제 무식한 관심 질문인데요. 모든 그 양적으로 계량적으로 그 양적으로 표시하는 모든 물리량은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가 있죠. 근데 이제 에너지도 단위가 있고 질량도 단위가 있고 광속, 빛의 속도도 단위가 있는데 제 처음에 읽으면서 되게 헷갈렸어요. 이 단위들이 어떻게 전환되지? 그리고 특히 이제 질량 단위나 에너지 단위는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광속 이거 시속이야, 초속이야?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빛의 속도는
초속 곱하는 거예요? 시속 곱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 단위계를 약속하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라는 단위로 재고 줄이라는 사람이 만든 네, 단위죠. 맞아요. 에너지 단위. 그리고 질량을 킬로그램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킬로그램으로 단위를 하고. 재면 빛의 속도 c는 초속 몇 미터로 재야 돼요. 초속 미터로. 아 근데 이 C의 제곱이라는 변환계수가 크기가 근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다 초속으로 네. 미터로. 예, 엄청 큰 거죠. 그래도 아주 작은 질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량이 변환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못된 네. 사람들은 폭탄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얘기할 이 작은 질량을 가지고도 무슨 뭐 석유 뭐 어마어마한 양하고 버금가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 질량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모든 질량을 다 에너지로 바꾸는 건 아니고 어떤 반응의 전후에 질량의 차이가 있으면 그 질량의 차이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한 만큼 에너지를 그런데 제가 방금 생각한 게 현실에서는 빛의 속도를 가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가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어떠한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뭔가 이렇게 해야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질량이 줄어든 만큼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 질문이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정지에 있어도 네, 돼요. 네. 네. 그게 그냥 그 계산할 때 곱하는 개수예요. 개수 이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인데. 환전하듯이. 예. 그러니까 1달러는 1,300원이다. 예. 왜 1,300원이에요? 그런 이런 게 거죠, 아니라 그런 그냥 거죠. 간단한 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세가 그래. 살짝 지금 이해하셨죠? 이 우주에서는 시세가 이거 하나요. 예, 요거 하나야. 어. 고정 아니 환율제. 고등학교 때 이걸 방송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물리 100점 맞았을 텐데. 자, 그 1부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2부에서 이 무시무시한 상상력으로 어떻게 폭탄도 만들고 우주의 신비도 캐내는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의 탄생에 숨겨진 비화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피땀 눈물도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1부 마무리하면서 혹시 두 분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방금 피땀 눈물이라 하셔가지고 샤틀레 얘기 하나 못한 게 있는데 네. 샤틀레가 40살에 임신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예. 오늘날에는 별일이 아니지만 그때는 여성의 출산이 죽음이랑 직결될 만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샤틀레가 되게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고 임신했을 때 샤틀레 그 문구가 여기 써 있는데 되게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친구한테 편지를 쓰죠. 네, 근데 내가 임신을 했어가 아니라 나의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라는 식의 문구를 쓴 게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위대한 여성 철학자나 과학자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출산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은 경우들이 역사에서 뭐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 중에는 마담 샤틀레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이제 인문학 쪽에서는 언제 한번 우리 그 얘기 한 적이 있다. 서유럽 그 페미니즘의 원조 울스턴 크래프트. 그러니까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쓴 그 메리 돼 있는 예. 그분이 이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딸이거든요. 그 메리 셀리. 예. 예. 메리 셀리를 낳다가 근데 셀리는 나중에 남편 성이니까 메리 셀리를 낳다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죽어요. 근데 이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존 스튜어트 밀이 부인하고 같이 책을 자유론을 쓰고 뭐 여성의 종속 이런 거 쓰고 이때보다 거의 반세기 정도 더 앞서서 그 여성 해방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자기가 임신했을 때 딱 그 얘기를 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딸을 낳고 죽죠. 네.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깨어날 때는 산파들이 물 끓여가지고 다 하고 뭐 그냥 가위로 탯줄 자를 때도 촛불에다가 다 소독해서 달궈서 식혀서 자르고 이걸 다 했잖아요. 그리고 37, 20하루가 지나갈 때까지는 자빈과 접촉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감염을 철저히 막았어요. 경험적으로. 근데 유럽은 과학이 꽤 발달한 시점까지도
그게 손 씻는 것도 제대로 안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런 무지한 왜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샤틀레도 사실은 염증이 생겨서 감염돼서 맞아요. 산 후에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되는데 일주일 정도 그 전에 계속 연구를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연구를 맞아요.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거죠. 너무 가슴 그래서 아프더라고요. 예, 적은 염증으로도 사망을 했던 것 같아서 더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2부 다음 주에 가면 오늘 1부는 진짜 공부 시간 같아요. 네. 이 방정식의 탄생 과정과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학자들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2부에 가면 얘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에 휘말리는가를 그렇죠.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예, 이거 탄생해서 그 남의 눈에 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우주의 탄생, 심지어는 간단하게 별이 무엇인지, 이 우주는 언제 생겨났는지, 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어디서 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출발점으로 이게 쓰여요. 이 방정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로 다 죽일 수 있겠어. 아주 극미량의 질량만 에너지로 전환시켜도 항구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도시 전체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 핵폭탄을 만드는 쪽으로 가죠. 이 우주에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2부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생각의 깊이를 더한 알레오 북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발견은 불길한 일이었다. 핵폭탄의 어머니라는 오명도 얻었어요. 노벨상은 뺏기고 실망이에요. 노르웨이하고의 관련이 또 나옵니다. 재밌더라고요. 영화 같아요. 맞아, 이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 나올 것 같아. 이거. 또 오펜하이머가 나옵니다. 그렇게 막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라늄 235가 너무 잘 쪼개지는 거야. 빛의 속도를 두 번 곱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계산만 계속 두들기는 노처녀를 부르는 말이었대요. 저 컴퓨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자도 이러면 우리 누구 믿고 살아요? 뭐 그럼 우주가 뭐 뱅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거 딱이네. 아니 우주가 팡 터졌다고?